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 우려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참 빠져들게 만드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빠져들게 만들어 주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윤혜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오늘 못 나오셔서 좀 대타를 모셨는데, 대타라고 하기는 너무나 거물입니다. 방송계의 안전자산 이금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인혜 씨가 여기서 큰 몫을 차지하고 지분이 큰데 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방송계 안전자산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좋아요. 이거 스스로 생각해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지금. 네, 앞으로 좀 나름. 즐겨 써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금희 아나운서, 박정호 교수는 아니, 아시나요? 저는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아하.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많이 뵙고 예.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말씀을 잘하세요? 사실 저는 이금희가 키운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또 제가 저 초반에 진짜 오히려 오랜만에 뵈서 정말 전 영광스럽고 정말 예. 감개가 무량한데요.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분에 넘치게 아침마당에 단독 강연을 하는 기회가 있었었어요. 아, 네. 그때 진행을 하셨군요. 당연히 그때 진행해 주셨죠. 아침마당 하면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근데 솔직히 제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때랑 제가 지금이 바뀌어서 예, 예. 예. 교수님 그럼 30대 초반부터 방송을 단독 방송하실 정도로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방송을 워낙 잘하셨네요. 그때 저한테 왜 섭외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던 와. 게 한두 달 전쯤에 제 지도 교수님이 방송을 하러 가셨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학생 신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야 이게 내가 가도 되는 건가 했는데 뭐 작가님 PD님들이 격려해 주셔 왔는데 그때 그냥 공부한 사람의 또 다른 재미 예.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 잘 써봤자 역시 아무도 안 읽더라. 그러면 세상을 좀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한 걸 좀 알리는 이런 방법이 맞습니다. 있구나. 그거 맞습니다. 네. 그게 사회적인 책무예요, 또. 뭐 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 뒤로 송송했더니 하여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누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여튼 뭐 금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금이니까 네네. 뭐 그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네. 뭐 박정호 교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니, 분이에요. 아니, 왜 이러세요? 궁금해. 왜 어떻게 이러세요? 저렇게 모르는 게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금에 대해서 뭐 네. 금반지부터 금리빨까지 모든 걸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금은 없지만 97년도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알죠. 네. 금에 관련된 추억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박 교수님 먼저 네. 요즘 이제 인플레,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 뭐 기대 인플레가 지금 뭐 5% 가까이 됐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인플레가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상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올 때 그 해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금을 꼽는데 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예,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들의 그 동물적인 감각,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국가가 전문가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릅니다, 더 이상 이쪽은 아닙니다 해도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시는 그 움직임이 참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금도 역시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역시 금이구나 이런 판단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금이 화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본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저도 정말 간만에 현장에서 충격을 받는데 요즘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눈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 경제는요 저처럼 통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작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장을 꼭 가봐야 되거든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원자력 얘기하실 때 여러 번 예, 그 방송 그래서 들었어요. 현장을 가는데 예. 작년에 한국은행이 70주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펀딩을 대주셔서 중앙은행의 미래 다큐멘터리를 찍을 테니 좀 출연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현장 여러 군데 갔는데 이 한국은행 그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금거래소라는 곳을 하나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요즘 코로나 막 터지고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은데 사람들이 금 좀 사러 옵니까? 예. 그랬더니 요즘 많은 분들이 금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 번에 제일 많이 사간 사람은 이 금 덩어리, 골드바. 네, 골드바. 어. 이거 얼마나 사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두 달 전에 웬 노신사 분께서 금을 사러 오셨는데 본인 봉고차에 캐리어 7개인가 8개를 싣고 오셨대요. 그 안에 전부 5만 원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내가 금으로 바꾸고 싶다. 현금 5만 원권을 그렇게 예. 캐리어 7, 8개를 봉고차에 싣고 와서 어. 그래서 제가 눈이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몇 억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한 번에 현금을 들고 와서 금으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제가 70몇 억을요? 하고 놀랐더니 그 금거래소의 담당자분이 쓱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분이 다음날 또 오셨어요. 자기 봉고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거라서 예. 두 번에 나눠 오신 거죠. 어. 네. 150억 원 가까이를 금으로 바꾸셨다는. 그 다음번에 꽉 채우진 못하셨어요. 봉고차를.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오셔서 금을 바꿨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 직업 같은 건 알 수 없겠지만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그 등산복 입으시고 편하게 그냥 오신 분이 남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는 이런 큰 이슈가 터지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 중에 상당한 부분을 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금으로. 네. 그럼 왜 그러냐? 예. 정확히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예.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라요. 예. 불확실성의 해지 수단이에요. 불확실성. 예. 경제적 불확실성 해지 수단. 예. 자, 설명을 드리면요. 금이 화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예. 1971년이에요. 예. 그 전에는 금과 달러를 반드시 어떤 비율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국제적으로 명시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우리가 태환 화폐라고 부릅니다. 대환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1971년에 릭슨 대통령이 이제 그 달러 그 비율 못 지킵니다. 우리 이제 안 할래 하면서 예. 불태환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7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살려는 부동산이나 소소한 물건들을 이걸 물가라고 부르죠. 예. 물건의 시세를. 예. 그 물가를 이제 두 가지 잣대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옛날엔 금과 달러가 반드시 어떤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로 물건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를 만드나 금으로 하나 그게 그건데 그렇지. 이제는 그 비율이 깨졌으니까 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71년도부터 딱 40년, 2010년도까지 예. 40년 동안 물가 지수를 두 개 가지고 그려서 숫자를 만들어 와 봤거든요. 그런데 달러를 바탕으로 집계를 해봤더니만 71년부터 2010년도까지 물가 지수가 900% 상승했어요. 어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7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달러 구매력은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네.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금을 기준으로 해봤거든요. 이거 안 떨어졌구나.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주 누님. 안정감이 있으니까 네. 큰 차이가 없겠죠. 예. 적어도 10분의 1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나도 안 떨어졌다?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예. 디플레가 왔어요. 오히려. 오. 네. 이해하셨죠? 예. 예. 그 정도로 안전하구나. 그렇죠. 예. 그럼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인플레도 있고 디플레도 그렇죠. 있고. 예. 그 많은 기간 동안 내 재산을 예. 결국 물건을 사는 데 쓰든 뭘 사는 데 쓰든 간에 가치를 저장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 잘 저장하고 있어야 좋은 걸 살 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 최고의 저장 수단으로 손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달러인데 예. 달러와 금을 딱 비교했더니 금이 이긴 거죠. 아니 이긴 정도가 아니라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10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말해서 71년도에 금을 한 덩어리 갖고 있었으면은 그게 화폐 가치로는
900%가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이상이. 있죠. 맞습니다. 900% 실제 이상. 잇따라 금의 가치도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네. 그만 덩어리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이요 진짜 무거워요. 그 아까 골드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97년도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KBS 2층 로비에서 금 가져오신 분들랑 네. 접수하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네. 정말 어떤 분이 골드바를 가져오셔서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골드바를 들어봤는데 이상해요. 왜 우리가 뭐 1kg에 1kg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 무게가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그래. 너무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조금해 보이는데. 네. 아니에요. 정말 무거워서 얇거든요. 네, 아주 얇고 뭐랄까 벽돌 한 장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그래요? 오 이렇게 드는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날 왜냐하면 탤런트, 그러니까 배우 정영수 선생님이 제가 기억이 남는데 정영수 선생님이 진짜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금붙을 다 갖고 오셨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이게 들어서 이제 옮겨드리는 걸 작업을 해봐서 그런 금붙이 우리가 뭐 금, 뭐 귀걸이, 뭐 반지 이런 거하고 이 골드바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무게만 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로서도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금이 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진짜 무겁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잘만 저장하면 뭐예요? 필요할 때 쪼개서 우리가 하다못해 껌도 살 때 써야 되고 뭐도 살 때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못 사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근데 금만큼 그런 환급성, 그다음 분할성 이런 게 좋은 게 없어요. 자, 우리가 한 덩어리를 10개로 쪼갰는데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물건, 금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를 쪼갰는데 예.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한 상자 3개가 있는데 쪼갰어. 한 상자 가격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개성공단에서 저희 그 북한 근로자분들에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들도 완전 우리 한국인이야. 북한만 있었을 뿐이지. 예. 처음에 나눠서 맛있는 거 드셨는데 이거를 내륙에 가져가면 크게 팔 수 있잖아요. 개가 일어나더래요. 쪼개서 안 팔고 한 산작씩 주더래요. 다음 달엔 네 차례 하면서. 그럼 그걸 갖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낱개로 파느니 상대로 그렇죠. 파는 게. 예. 상품성 유지되니까. 어. 쪼개서 팔아서 유지되는 게 없어요. 뭐 신발을 한 짝씩 나눠서 판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금만큼은 한 덩어리를 10개도 쪼개도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예. 따라서 가치를 잘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해서 내가 얼마든지 환급성 있게 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불확실해졌다 하면 금부터 이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가 금에 대해서 큰 오해 몇 개만 풀어드릴 텐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금은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때 사야지,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유발될 것 같을 때 사면 손해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통하게 연구했던 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논문이 디플레이션 때 사야 될 그 뭐 귀금속, 금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야, 이건 뭐야 하고 살펴봤더니 그 학자는 미국이 탄생한 이래 240년 동안에 디플레이션이 5년 이상 유지됐던 기간을 이제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특히 금은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참 공부하기 쉬운 항목인 게요. 예.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금 시세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와.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미국 탄생한 이후 240년 동안 일어난 5년 이상의 디플레이션 기간이 3번 있었는데 예. 1814년부터 1830년 예. 그리고 1864년부터 1897년 그리고 1929년 이때는 대공황 때죠. 이때부터 1933년 이 세 군데인데 이때는 금 시세가 그럼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처음에 연구하러 갔다가 예.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디플레 때도 금은 올랐어요. 인플레 때도 오르고 디플레 때도 오르고. 그 이유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산업적으로 좀 많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이따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이거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니 방송쟁이세요. 방송쟁이보다 더 방송을 잘하세요. 뭐 중간에 광고 보고 올까요? 자,
첫 번째 때는 그 1814년부터 1830년까지 네. 금 가격이 100% 올랐고요. 2배 오른 거죠. 예. 그다음에 1864년부터 1897년까지는 금 가격이 40% 상승. 그리고 대공황 시절에는 4% 상승. 그러니까 상승폭도 적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 야, 이게 디플레 때도 사람들이 금을 사는구나. 예. 디플레라는 거는 오늘 내 화폐 가치가 인플레는 그러니까 오늘 1,000원이었으면 내일은 그게 뭐 800원, 9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네. 디플레는 1,000원이었는데 내일은 1,100원의 가치가 유지되는 뭐 그런 거라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화폐 한 알갱이가 있었을 때 예. 디플레가 일어나면 예. 예전에는 이 한 알갱이로 10개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12개, 13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폐보다도 예.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땐 예. 화폐가 예를 들어서 가치가 올라가서 예. 10개 사던 게 12개 살 수 있게끔 예. 화폐 가치가 상승할 때 예. 금은 10개 살 수 있는 게 15개, 20개 살 수 있는 형태로 더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인플레 때 금하고 그 디플레 때 금은 도대체 수익성이 어떻게 다르냐? 예. 이것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인플레 때는요, 금의 시세가 변동성이 큰 형태로 올라가기도 하고 중간에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약간 상승 기조를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근데 디플레 때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변동 없이, 물론 상승폭은 인플레 때보다는 좀 낮지만 편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플레 때는 사놓고 어느 시점이든 디플레 기간 동안 편하게 상승을 지켜볼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고 인플레 때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를 둘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공급 사이드는 금을 채광하는 업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금을 채광하는 업자들도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직면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높아지고 그렇죠. 원자재 사오고 기계 사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항상 자신들이 하는 뭐 원석을 1톤 캤을 때 금부치 얼마 붙어 있는지는 정해진 어떤 뭐 네. 통계적인 건데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유발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금광에서 공급량을 줄인대. 그러니까 생산을 덜 하는 거예요. 채광을 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 순간적으로 가격이 확 뛰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네. 예. 이 금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산업재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즘 금 가격이 떴어? 그럼 나도 금 좀 사놔야지. 네. 너도 나도 사자. 네, 사서 금이 막 뛰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롱 리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예. 다시 포지션을 원래대로 돌리는. 예. 이제 시세 차익 얻었으니까 다시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세력들이 갑자기 몰린 사람들이 생기니까 확 파는 사람이 생기면 야 이제 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아. 때는 이렇게 시세폭이 막 급등락하는 거예요. 예. 예. 이해하셨죠? 아하. 근데 디플레이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디플레이션 때 반대로 금 채광업자들은 금을 캐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적게 그러니까 되죠. 이럴 때 좀 더 많이 캐놓자. 그리고 이들도 알죠. 금이라는 건 웬만하면 가치가 안 떨어졌어. 예. 그래서 공급량이 더 늘어요. 예.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공급량이 느니까 매매가 떨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매매가 더 많이 일어나요. 예. 금은.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가치를 보존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가 나왔을 때 그 중에는 잠깐 가격이 하락폭일 때도 있겠죠. 이럴 때 금을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예. 사놓고 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시세가 바뀌는 거죠. 예. 사는 사람이 느니까 다시 그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인플레 때처럼 가격이 확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예. 꾸준히. 서서히 거래량이 늘면서 금 시세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플레 때와 인플레 때 이렇게 금의 이동 추이는 좀 다를지언정 가격은 계속 오르더라. 추세는 네, 그럼 항상 안전자산이네. 그럼 금은요? 항상 안전자산이었어요. 통계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역사가 뭐 몇백 년이 말해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이네요. 예, 특히 이제 금에 대한 정말 남다른 선망 의식도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망 의식.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 하면 이제 무조건 귀한 거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도 이런 거를 통계에서 처음 봤는데 오늘 너무 뭐 방송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놈들을 산더미처럼 봐가지고 언제 기회 주시면 금 2탄도 한번 할게요. 네, 반도 못 가져왔는데 자, 금투. 네. 자,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캐낸 총 금의 양 그게 궁금하다. 다 합치면 20만 톤 정도 돼요. 20만 톤? 네. 그래서 이게 그 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그 규모가 되나 와닿지가 않잖아요. 20만 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요즘 올림픽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올림픽 그 스타디움에 규격 수영장 그걸 만들려면 저 욕조의 부피 저게 몇 톤인데 수영장 물 꽉 채워야 되니까 그걸 딱 비교를 해봤더니 올림픽 규격 수영장 딱 3개 채울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인류가 여태까지 캐낸 여태까지 통 합친 게.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좀 또만 들어봐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의심스러워지네 자꾸. 자, 야구장으로도 한번 봤거든요. 홈플레이트 1, 2, 3루 해서 이 다이아몬드 면적 있잖아요. 그 정육 면체를 이제 그 금괴로 쭉 채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럼 이렇게 인류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톤을 금을 역대까지 유사일에 채웠는데 그 금괴는 다 어떤 용처로 썼습니까? 그걸 살펴봤더니 한 50% 살짝 넘는 비중이 장식품 같은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에서 뭔가 약간 미학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행운의 열쇠 뭐 이런 그런 거요. 행운의 열쇠. 뭐 그런 거. 금송아지. 맞아요. 그게 절반 정도나 돼요. 그리고 18%가 이제 투자용입니다. 내가 금괴 사놨어, 뭐 금바 사놨어, 이런 거고 16%가 전 세계 중앙은행. 보유하고 있구나 자산으로. 재산으로 16%. 그리고 12%가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업재. 적네 산업용. 적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의심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유사일에 금이 유실돼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금 단 2%밖에 안 돼요. 전체 3,300톤만 행방을 모르는 금의 양은 딱 3,300톤만 몰라요. 그러면 원산지 보증 이런 게 금만큼 확실한 게 없네요. 없어요. 유통 경로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놀랍습니다. 난 지금 여태까지 인류가 캐낸 금이 그 수영장, 그 올림픽 국제 수영장 규격의 3개를 채울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그 옛날 영화 그 다이아하드라는 영화에서 그 뉴욕의 그 포트녹스라고 금 보관하는 은행 있잖아요. 거기 과장이죠. 거기 보면은 엄청 많았는데 금. 얼마 전에 빈센조에서도 보면 금괴가 어마어마했어요. 다 드라마고 영화죠.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 미국 연준은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괴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것도 하나 역사적인 건데 이제 재미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6.25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남쪽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청역 앞에 있는 한국은행 안에도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니까 금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외 지급력을 위해서. 당연히 북한 침공해서 내려왔을 때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뺏기면 안 되니까 국부니까. 그래서 그걸 부산까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산까지 함락되겠다 걱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 금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제 기구들 뿐만 아니라 뭐 중앙은행들 이런 데가 연준에가 금을 맡겨놓고 서류상으로 자, 그 금괴 이제 네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좀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직업 따라 다르네요. 홍 기자님은 기자니까 계속 의심을 하고 저는 잘 믿어요. 그렇구나 하고 금방 믿었어요. 놀랍습니다.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원석 하나를 캤었을 때요. 원석 하나를 1톤을 캐면 그 금광에서 돌을 1톤을 캐서 거기서 캐낼 수 있는 금부치 있지 않습니까? 그 금부치하고 휴대전화를 1톤어치 모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뜯어낼 수 있는 금부치.
휴대전화가 훨씬 많거든요. 아. 원석 일선 톤보다 몇 배나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엄청나요. 뭐한 100배 정도 많을 건가 그러면은? 300배입니다. 300배.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엄청난 금광에서 금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진짜 전 세계에서 금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노다지가 정말 노다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는 과학 기술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금 캐는 기술이 더 높아졌을 텐데 효율성이. 그럼 요즘은 새로 캐는 양은 얼마냐? 또 그게 궁금해서 또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를 봤더니 연간 새로 생산한 금의 양은 2,300톤에서 3,000톤 사이밖에 안 돼요. 그렇게 뭐 크게 늘지도 안 늘었어요.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그 채굴 기술이나 이런 게 뭐 거기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었고요. 이게 총량,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우리가 캐낸 비축량의 단 1.5% 내외 수준으로만 조금씩 증가한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금은 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네. 진짜 귀한 거네요.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제 올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안전자산이네. 그렇게 귀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디플레 때도 수익이 좋은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변동성이 전혀 없어요. 시세가 급등락을 잘 안 해요. 요즘 보면 금값 많이 올랐다가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올랐다가 또 요즘은 좀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정도 폭이 크지가 않은 거죠. 폭이 크지가 않아요. 요거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 동안 정말 각종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률을 10년치, 2년치 평균을 가지고 모두 산출해서 비교해본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한 조사 대상 그 금융 투자 자산이 미국 국채부터 해서 80여 종인데 그 중에서 가격 변동성이 제일 낮은 게 금이었어요. 21년 동안 10년치를 기준으로 2년치를 기준으로 더군다나 89년에서 2009년이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변동이 아주 컸던 시기였잖아요. 그 변동 시기를 넣은 바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낮았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또 놀라운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금하고 또 하나가 우리 금하면 그다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운이지 뭐. 운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인 게 이제 사람들이 아까 금에 대한 선망 의식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이 진짜 귀한 것이 됐고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금에 대한 선망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그 금의 실효성 있는 내재 가치 그거보다도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게 바로 은과 비교하면 됩니다. 실제 금도 은도 모두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금보다 은이 산업재로는 훨씬 더 각광받아요. 은이 여기저기 더 많이 쓰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은을 해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여기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음막의 여왕. 스크린, 영화. 스크린. 다 필름 만들고 쓸 때 은이 들어가는 은이 엄청나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산업 여기저기서 은을 쓰는데도 금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은은 안 올라가요. 잘. 그게 뭐 전혀 이 주제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이렇게 써보면 금 장신구는 이렇게 민감한 사람도 별로 이렇게 뭐 인체에 뭐 변화를 느끼지 않는데요. 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게 뭐지 검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귀걸이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 중에. 그래서 이상하게 금은 편안한데 은은 좀 이렇게 오래 부착하고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뭐 관계는 없겠지만. 아니 그것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관련 있는 얘기를 다 해주세요. 다행히 화두를.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한 산업재는 은이 이렇게 높은데 그냥 금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시세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도 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일부 학자들은 유일하게 1대1 금 1kg 1온스하고 은 1온스를 딱 맞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시절은 고대 이집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그게 다시 깨졌고요. 고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금하고 은의 교환 비율이 금 하나를 주면 은 7에서 15.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13.3. 그리고 이건 불황일수록 금에 대한 회기가 더 커져서
불황일수록 그 비율은 유사일에 더 높아져요. 대표적으로 대공황 때는 금 하나당 은은 100이에요.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그럼 평시는 어떠냐? 평시에는 아까 산업재로 은이 각광받고 난 뒤에는 금 하나랑 은 15에서 16, 이 정도의 교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업재로서는 워낙 은이 좋지만 금이 많은 양이 없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양이 문제구만. 그래. 은은 그러면은 아까 그것도 조사해 오셨나 모르겠는데 금은 그러니까 수용량 3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지 20만 톤. 캐낸 게. 은은 얼마나 수용량 몇 개 정도나 된대요? 보겠습니다. 예. 은은 전 세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은의 축척량이 6만 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매장량의 13%라고 하니까 그럼 60만 톤이니까 아까 금보다는 훨씬 많네요. 예. 금이 2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맞네요. 그 대충 비율하고 환급성 그래도 맞네요. 의외로 적네. 예.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 이제 금태환 달러를 이제 금하고 이제 퇴환할 시기에 금이 수용량 3개 채울 만한 정도밖에 없는데 그 많은 달러 수요를 어떻게 그거로 금으로다가 보존할 수가 닉슨이 그 깰 수밖에 없었네요. 깰 수밖에 깰 없었던 수밖에 거죠. 없었네. 예. 아.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서지기 시작했냐면요. 예.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뭐 어떤 데는 인플레이션이 아까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 간다 안 간다 아니면 어떤 데는 뭐 어떤 일이 생긴다 코로나 중장기적으로 간다. 이럴 때마다 금 찾는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이런 저같이 경제 공부한 사람들 초절정 고수들이 있는 곳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모두 금 사는데 지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건- 중앙은행들이 모든 중앙은행들이요. 이건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장 금에 관심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도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846톤인데 네. 이것이 지난해 3월 기준이 765톤이니까 10.6% 증가시켜 놨다라고 하고요. 태국도 6.6%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금을 더 사기로 했고 아르헨티나도 금을 더 산다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우리 금을 더 비축하자.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미국의 테이퍼링과 뭐 여러 가지 무역 규제, 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지급력 확보 이걸 위해서 지금 금을 사야 된다. 하필 그럼 왜 지금이냐? 그거는 지금 금 시세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나라들이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금에 대해서 제일 관심 없는 민족이 일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 디플레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그렇지.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켜놔야 써야지. 네, 갖고 있으면 바보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사볼까? 뭘 사볼까? 거기에서는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예.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가치가 유실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더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국가였는데 그런 일본에서도 금을 산다라고 하니까 지금 금이 시세가 4년 6개월인가 4년 8개월 만에 가장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떨어져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생각보다 불확실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각국 여러 그 일본마저도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이렇게 자꾸 사재기를 하면은 네, 결국 금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금 사놓으면은 일반인들도 그 투자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그렇잖아요. 결론이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저에게 예. 정말 금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저기 강의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무슨 경제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강의 끝나고 나도 꼭 물어보는 건 재테크. 예. 근데 금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을 사는 방법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하는 방법들을 아, 개인이. 금 투자하는 거. 예, 예. 아. 왜냐하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 이 예.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 제일 고전적인 방법. 우리 아까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이제 금 바로 들어보셨지만 예. 그 바를 사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금융상품이나 다른 금에 투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물건을 샀잖아요. 예. 부가세를 내야 돼요. 금도 부가 당연히 내겠지. 당연히 내야죠. 이 물건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발을 산다는 건 세금 부담이 있어요. 부가세. 그럼 그거는 투자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예. 좋은 점이 있죠. 금발을 살 때 누가 샀는지 추적이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 상품을 사면 종합소득과세도 들어가거나 일정 그 수익 이상이 올라가면 그거 다 포함돼서 추가 과세를 하는 것들이 있거나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아까 그 노신사분 70m 그분이 그 현금을 어디다 쌓아놨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걸로 왜 하필 다른 거 아니고 금을 사셨겠어요.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금 바로 물론 그런 데서 장부에 적어 놓긴 해요. 근데 고객 장부인데 이걸 국세청이나 누가 예. 온다고 함부로 줍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추적이 안 되니 그냥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또 오랜 믿음이 있냐면 부가세 낸다 하더라도 결국 금은 그 세금 내고도 그 이상 남는다. 남아. 이걸 생각하신 거죠. 예. 돈 많은 분들은 참 피곤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적을 당하는지 안 하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는데 우리처럼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해지고 싶네. 그러니까 일생에 피곤해 본 적이 없어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쉬운 내용이 뭐냐면 금 일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금 통장? 네. 그러면 예. 그 금통장은 이제 그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해요. 그 금통장에 내가 짬짓돈이 생겨서 거기다 이제 넣어놓잖아요. 예. 그럼 그 넣어놨을 때 그게 옆에 이게 몇 온스인지 아. 그때의 시세로 예. 바뀌어져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금을 계속 사놓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산 만큼 내가 그 순간 그 금을 산 걸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금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요? 모든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어 왔다 그러면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네, 은행에 그냥- 가서 네, 금융 상품이에요. 네. 근데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아, 해줬어요. 그래요? 예. 네. 나 그럼 은행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금 사러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은행에서 만들어요? 금 봐도 팝니다. 작은 봐도. 아니 바 말고 그냥 금통장 부가세 개설하러 왔. 내면 예. 그러니까 예, 금통장 만들어 왔어요. 금통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럼 거기서 몇 온수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그렇게 하는 통장을 거예요? 개설하고 처음에 얼마를 뭐 약정 형태로 아.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 뒤부터는 뭐 정액 비슷하게 넣는 형태도 있지만 예. 뭐 내가 돈 생기면 그냥 넣는 그 불규칙하게 그런 통장 만드시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야. 그럼 그 은행에서 금을 대신 사주는 거군요. 사주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면 금의 시세에 비례해서 나에게 하여튼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럼 떨어지면은 오히려 깎일 때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어. 네. 아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떨어지는 적이 없다니까요. 금은 뭘 그런 걸 걱정을 하세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물론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금이라는 게 우리 주식 예.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요즘 위험 선호도가 좋으시잖아요. 막 예. 내가 단기간에 몇 퍼센트 벌어서 그렇게 급등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불확실성엔 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금 통장 개설하면 그 옆에 몇 온수로 이게 금으로 바뀌어서 예. 얼마가 내가 산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찾을 때도 이익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이자 같은 게 붙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또 하나 가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렇게 금통장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요. 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원화 가치를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긴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예. 솔직히. 근데 그 친구의 판단이니까 예. 원화 가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외환 통장을 개설해요. 그럼 그 외환 통장은 내가 거기 예금하면 다 달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달러로 바뀐 외환 통장을 기반으로 다시 금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어휴. 왜 그렇게? 해외에다가. 예. 그러면 금으로 시세를 한번 얻을 수도 있고 달러로 다시 그걸 보존하겠다라는 게 그 친구의 생각이에요. 아. 두 배로. 금과 달러를 동시에 투자하는 거. 그렇다고 재밌는 생각하는 거니까.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요즘 생각보다 재테크의 수위가 예. 와우예요. 와우. 아. 일반인들의 그래요? 부분이 저도 요즘은 질문이 예. 예전에는 질문하면 너무 이 쉬운 질문을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이 고민을 했다면 요즘은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유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 이런 질문이 너무 예. 많아요. 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닐까요? 그럴라나요? 예, 사람들이 진짜 뭐든지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러면 그 금통장 이거로 개설하는 사람들
말고 또 금 다른 방 또 그거 있어요. 그 골드바 사는 거하고 금 통장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건 뭐냐? KRX 한국거래소. 아, 거래소. 거기에 금 지수가 있습니다. 예. 금 시세에 따라서 변동하는. 예, 예, 예.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그 지수에 얼마 돈을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만큼 내 예금 통장도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아, 그것도 통장으로. 예. 그 지수가 떨어지면 내 그 금 관련한 그 내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도 같이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럼 그냥 금 사는 거를나 마찬가지 효과네요. 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지금은 세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지수에 투자한 것은 세금이 없어요. 아.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냅니까? 그러니까 거래세가 좀 그런 거래세 말고 이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잖아요. 이익은 없지. 예, 예. 그거랑 똑같이 간주하는 거예요. 아. 분명 그 금 지수는 금의 시세에 따라 연동되니까 금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데 예. 형식상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이 거래소에 있는 뭔가를 기반으로 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해요. 아. 그런데 아까 금 통장 이거는 과세를 또 해요. 아. 통장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금을 어떤 형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 예.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고민 좀 할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고민 좀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금 투자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점도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단점을 좀 찾으려고 했었을 때 어. 그냥 단점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게 뭐 제가 모르는 단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일 큰 단점은 수익성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가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그거 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예. 아까 제가 잠시 서두에 1971년 이후 금과 달러의 가치는 따로 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불태환. 예, 불태한. 그 뒤부터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더 몰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유동성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금이었어요. 그렇지. 금의 가치는 더 높아지죠. 그러면 요즘 작년 올해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유동성 푼 게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했을 때 많은 중앙은행들조차의 선택도 뭐예요? 금이라는 금이다. 거죠. 근데 저도 균형감 있게 말씀드려야 저도 나중에 댓글 나쁜 거 안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식하시는 거 단점이라도 꼭 뭐라도 찾아가려고 하다가 예. 그나마 단점이 세금 좀 낸다는 거랑 예. 이게 수익률이 그래도 묵직하게 움직이는구나. 마치 뭐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처럼 그런 거 말고 단점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또 투자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은 좀 약간 불안정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금은 사실 크게 이렇게 막 널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쭉 그냥 묵혀두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 학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학자였는데 가장 큰 오판을 하고 칼럼을 한번 썼다가 거의 학계에서 매장당하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잉글랜드 은행 고문이자 런던 정경대학교의 교수였던 윌럼 뷰이터라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상당한 학력과 연구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라고 기고를 하셨냐면 금에 대한 6,000년 동안 진행됐던 버블은 끝났다라고 칼럼을 쓰셨어요. 아니 네. 무슨 버블이 6,000년 가다고요? 버블이 아니죠 그건.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금이 그나마 버텼던 건 금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산업재였고 여러 가지 장신구라는 또 소재였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희석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로서 다른 금속을 대체재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금은 끝났다라고 칼럼을 아주 세게 쓰셨어요. 원래 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다 빠져나갈 구멍은 놔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날 이렇게 뭐 약주를 하셨는지 그 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인 비아냥거리가 됐어요.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도 다시 금 가격이 몇 배가 더 계속. 뛰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 오늘 생방송이 또
지금 네, 주셔서 네, 저 지금, 네. 오윤혜 씨와 다른 점은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음에 가야 된다는 점이 제가 역할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방송계 안전자산. 아, 네. 오늘 방송계 아, 금. 오늘 더 얘기 들어보니까 더 제가 그렇게 밀어야 될 것 그래서 이금희 같아요. 아나운서님. 네, 네. 다음번에 금 2탄하면 혹시 오윤혜 씨 바쁘면 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서.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단점은 이제 그 뭐 그런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그 우리가 좀 본다면은 네. 지금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금의 대체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게 또 한때 굉장히 또 각광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 디지털 금은 역시 디지털이다. 한때 그야말로 그거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닐 것 같은데 좀 네.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은 네. 공학 베이스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렇지.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비트코인이라는 그 금의 한때 대체제로 불리웠던 예. 그걸 만든 개발자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었을 때 그 개발자가 아무리 능한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모든 전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고민해서 아니면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한 번에 아주 완성도 높은 걸 못 만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버전 뭐 2, 3 막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개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발자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개발자가 지금 개발한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아무도 더 증보판을 내거나 개편도 못하고 더 유지 발전도 못하는데 그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한다? 저는 약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는 없. 그렇죠. 오히려 그게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믿을 수 있게 뭔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건데 그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가. 예. 너무 시세가 빨리 바뀐다든가. 예. 그런데 누군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가상 자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어떤 견실한 엔지니어들이 만든 가상 자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비트코인과는 물론 다르지만 오히려 그거는 개발자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더리움 2.0을 만들겠다 또 어떻게 보겠다.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스 1.0 만들어 놓고 사라진 프로그램하고 누구는 도스 1.0, 2.0, 윈도우까지 자꾸 다 이렇게 개발시키는 프로그램하고 어느 게 더 각광받을까요? 저는 그거는 금의 대체제는 원래 우리가 오해한 게 아닐까. 이름을 코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개발자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다. 뭐 제가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뭐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돈을 적지 않게 넣고 계시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금의 대체제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뭐 다른 용처로는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앞으로 금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다고 미래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아까 금의 단점을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예. 미래도 밝아요. 미래도 봤다. 예. 어. 요즘 예.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또 각 국가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할 거고요. 예. 근데 이 우주항공 산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금속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산업적으로도. 우주항공하고 금하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다못해 예.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인이 우주복 입고 이제 우주 바깥을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엄청난 그 햇빛이 이제 차단막이 있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차단막도 금막으로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직접 칩 예. 전부 다 그것도 전도율 높이고 잘 전도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잖아요. 예. 금이 워낙 전도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금이 더더욱 산업재로서의 또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를 아니고 다른 새로운 뭔가를 쓰지 않는 한 예.
금을 대체할 건 또 없구나. 생산량도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용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는 예. 뭐 크게 급변하지 않고 내가 돈을 뭔가 목돈을 예. 일정 수준 이상 묻어놔야 될 분이 계시다면 예. 아까 뭐 3가지 방법들 뭐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것들 중에서 적당한 방식을 하나 선택하셔도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원래 금 투자 방법 4번째도 있었는데 네 번째는 아까 처음에 그냥 골드바 사서 금고에 네. 넣어놓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금통장. 네. 금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 지수에 투자하는 거. 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제일 단순한 건데요. 실제 많은 여성분들이 그 목적에서 금부치를 사시죠. 장신구예요. 장신구. 네. 장신구로 금을 장신구를 그런데 그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설문조사 하셨을 때 보면 네.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허영에 대한 명분으로 그걸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때 이거는 팔 수 있다. 전당포에. 예, 맡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옛날에 살기 좀 어려웠을 때 예. 결혼 반지 뭐 팔았다 그럴 예물 수 팔았다 있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옛날에 돌잔치 때 왜 그 예. 돌반지 줬어요. 예, 예. 위기 때 그렇지.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의 마지막 투자는 장신구였어요. 장신구.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로 안 하지만 예.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구도 이제 그 투자의 방법이다. 네. 그러면은 금하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는 그런데 왜 그 인플레 이런 변동이 큰 시기에 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만큼 어디서 돈을 받아줄 수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막 경제가 급변하고 네. 뭔가 물가가 치솟았을 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을 때 온전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 예. 그 바로 미국이란 전 세계 초강국이 예. 지급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금하고 달러 아까 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네, 네.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겁니까? 근데 환율은요 네. 생각보다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달러 스마일. 예, 이게 달러의 가치가 이게 스마일 웃는 표정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불황의 초반일 때, 예. 불황의 초반일 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일 때는 우리가 불안일 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터졌어요. 달러 가치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야 그렇지. 안전한 형태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똥같이 되는 거 아니야? 뭐 휴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달러 막 쟁겨놓잖아요. 예. 그래서 불황에 초입되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예. 그러다가 불황을 극복하려면 미국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를 막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내려가지. 시중에 많이 풀려서 내려가요. 예. 그러다가 유동성 이 정도 공급해서 경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다시 회수하자. 그래서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스마일이다. 그래서 스마일인데 예. 그게 말은 단순하게 그리면 스마일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그 그렇지. 그래프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 그러니 저는 예. 우리 개인이 웬만한 경제 초절정 고수가 아니시라면 예. 뭐 그리고 그냥 전 너무 불안해서 싫어요. 작년처럼 증시 뭐 대세 상승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묻어 놀래요. 그래서 오늘 이런 테마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온 거죠. 예. 그래. 그러면 지금 그것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요즘 달러 굉장히 오르잖아요. 지금 네. 1140원 뭐 누구 45원 막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면 좀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겼지만은 여행도 좀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네. 달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요즘? 원래는 미국이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예. 중국 위안화의 가치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아까 또 은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은도 관심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은값도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예. 금값과 은값의 변동 차이가 큰데요.
불황일 때 은값의 변화는 그때 달라요. 인플레이션일 때, 디플레이션일 때 다 예.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은은 산업재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은의 시세 자체만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금과 은을 비교했었을 때 예. 불황이거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예. 은의 가치에 비해서 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요. 통상적으로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1대 15, 1대 16이라고 하면 예. 불황일 때는 여기에 배 이상으로 뛰고 많게는 10배 가까이 뜁니다. 네. 그럼 은 투자하는 것도 아까 금처럼 은은 어떻게 이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도 투자하는 게 있긴 있죠. 그럼요. 원자재 펀드 등을 통해서 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기초 원자재, 비철금속 관련된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그 요즘 원자재 투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은은 네. 뭐 은 통장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못 들어봤어요. 어. 네. 금 통장은 들어봤지만 예. 은 통장은 못 들어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펀드에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은이 포함되어 있는 예. 뭐 은, 뭐 니켈, 뭐 아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예. 원자재 투자는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오늘 금, 은 네.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